부동산은 하방 경직성, 아래쪽으로 잘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고요. 한 번 올라간 금액에서 버티는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때부터 세계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할 때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사실 이렇게 영상을 여러 개를 보는 편은 아닌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연히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하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부동산 풍선 효과가 얼마 못 가는 이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떴길래 영상으로 떴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주로 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비규제 지역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별로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안 사고, 그래서 투기 수요 유입이 결국은 적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는 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두 번, 세 번 돌려봤을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별로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게 사실 저는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서울 수도권 쪽에 특히 많이 다니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상에서의 그 내용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라면은 물론 당연히 교통 인프라가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죠. 예, 그러나 일반적인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거고 서울보다 교통 인프라가 별로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가 안 산다? 비규제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별로기 때문에 실수요가 안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아니, 비규제 지역의 실수요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된 거지,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실수요가 더 많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근데 실수요가 교통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안 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만약에 그럼 교통 인프라가 별로기 때문에 실수요가 안 산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다 서울만 사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일단 전제가 지금 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비규제 지역 내, 어쨌든 그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비규제 지역 내의 투기 수요들끼리 마지막으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투기 수요, 그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지, 보통 우리가 그 강남이든 서울이든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줄어들겠죠. 그죠? 예, 비교적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요는 더더욱 빠진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수요가 더더욱 빠진대요. 왜 빠지냐면은 여기 있는 실수요자들이 이 상급지로 갈아탄답니다. 그럼 되게 모순이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보통 그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니 상급지가 더 좋으니까 상급지를 실수요 갈아탄대. 실수요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살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실수로 간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지금 어떤 걸 주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수용성 같은데 지금 풍선 효과 일어나는 것이 사실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 주장은. 그래서 마포 같은 게 보통 한 9억 7천 정도 한답니다. 근데 수원의 역세권 신축이 못 가겠지만 13억까지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누가 봐도 마포구가 수원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살기 좋다 이걸 떠나서 객관적인 투자 지표상 마포와 수원이 역전되는 현상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이 조금 더 약간 오바스러운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얘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훅 빠질 것이다, 풍선 효과가 펑 터져버릴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의 특성을,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수차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항상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 아래쪽으로 잘 안 내려가는 성질이 있고요. 한 번 올라간 금액에서 버티는 성질을 가진 겁니다. 하방으로 안 가는 거죠, 하방으로. 그래서 일단 금액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게 앵커링 효과를 일으켜서 그 금액에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한 7억 정도라고 해보죠. 시작점이 7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쭉 올라가고 지금 호가상은 13억이에요. 실거래는 아니라고 쳐요. 그럼 실거래는
뭐 11억까지 갔겠죠? 그럼 11억에 쳐봅시다. 그러면 13억 호가는 오바지만 11억은 실거래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11억 미만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안 판다고요. 내가 분양을 7억에 받았으면은 8억에 팔건 9억에 팔아도 1억, 2억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밑으로 안 판다고요. 억울해서. 왜? 그게 하방 경직성이고 앵커링 효과가 그 점을 기준으로 된 거야. 아, 옆집이 11억 팔린 걸 봤는데 내가 왜 9억에 팔고 10억에 팔어? 7억에 분양 받았던 말던 1억에 분양 받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1억에 분양 받아도 지금 옛날에 강남 아파트 사셨던 분들 1억, 2억 이렇게 샀자 몇 천만 원 갖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20억, 30억 하면은 야, 너 1억에 샀으니까 10억만 받아도 되잖아. 10억에 팝니까? 옆집이 25억, 30억에 팔려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7억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11억 됐죠? 그럼 거기서 조정을 받아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든 어렵든 뭐든 조정을 받으면은 11억짜리가 10억까지 내려간다고 칩시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시작점이 얼마였어요? 7억이었죠? 7억에서 시작해서 10억까지 간 거예요. 10억 찍고 내려오든 13억 찍고 내려오든 시작점 7억에서는 어쨌든 돈을 번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땐 한참 올라가다 내려갈 땐 살짝 빠지는 게 부동산 특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결을 지나가면서 내지는 계단 형태로 가게 되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거라고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되게 쉬운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뇌가 아메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전에 투기 수요가 사놓은 것을 비싸게 팔고 빠져나오는 것을 지금 매수자가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을 믿는 분들은 아, 그렇지. 지금 사면 안 되지. 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투자자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하락론자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고 싶으면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세요. 매수자가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매수자가. 그죠? 근데 예전 투자자가 여기선 투기 수요라고 표현했지만 전 투자자를 표현하죠. 그 사람이 어쨌든 사나운 것을 비싸게 팔고 빠져나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포커스는 매수자가 아니라 예전에 사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금액에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싸게 팔고 빠져나왔대요. 본인도 인정하죠? 그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번 거죠.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지금 수용성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건 저도 반대를 합니다. 단 수용성에서 풍선 효과가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미리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팔면 돈 버는 거지. 여기 투기 수요가 사놓은 곳에 비싸게 팔고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성인 군자 도덕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마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주식도 하지 말고 뭐 채권도 하지 말고 원자재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고 그냥 노동소득만 하시고 계속 노동소득만 버세요. 그게 자신 있으면. 재테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제가 더 이상 이제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쟁이죠. 당연히. 응? 참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게 참 웃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나?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제일 답답한 건 제가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돼요예요. 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 양심적 그러면 안 되죠. 아, 투기꾼들 나빴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지금? 그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앞으로 향후에 오를까 안 오를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기꾼들만 안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 투기꾼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을 건데? 못 막죠. 못 막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동참을 해야지. 왜 파도를 오면은 파도를 탈 생각을 해야지. 파도를 없애버릴 생각하지 말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휩쓸린다고요. 나만 바보 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출이 강화되었다. 이제는 편법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 찬스를 쓰는 방법 중에 방법을 썼으나 이젠 안 된다. 아, 여기서 이제 하락론자와 이제 저처럼 이제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 상승론자겠죠? 어떻게 보면 장기 상승론자. 여기서 이견이 많이 갈리는 편인데, 자,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이제는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반대죠.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던데요? 맨날 하락론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만 만나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겠지. 예? 그분들은 돈 없다고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쪽에 돈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거에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저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진짜로. 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니까 투자를 하고 오셨겠죠. 뭐 물론 소액으로 오신 분도 되게 많은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자산이 많은 분들도 오세요. 저도 뭐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훨씬 돈 많은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잖아요. 현장을 둘러보게 되면은 또 현장을 하니까 이 생각도 나네. 너희들은 뭐 사랑자들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맨날 뭐 현장 뭐 논리로 딸리면 현장만 얘기하지 바보입니까? 부동산 얘기하면서 현장을 안 가보고 무슨 얘기를 해요? 탁상에서 데이터만 갖고 무슨 얘기를 해? 부동산이 그 자체부터 일단은 뭐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죠. 본인들은 현장 안 가보고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을 가보면은 여러분들 현장을 직접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물량이 얼마나 없는지 알 거예요. 시장의 공급은 뭐냐면 시중에서 매도인들, 보유자들이 공급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땅이 없잖아. 거금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는데 정비구역도 지금 다 묶어버렸잖아요. 제초안이다, 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다,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내놔야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요즘에 거래량 하나도 없죠. 왜? 살 사람도 주춤, 파는 놈도 싸게 안 팔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파는 놈들이 없어요. 그 뜻은 뭐야? 시장에 공급이 없어. 근데 물론 대출이 규제가 돼서 수요가 줄었냐? 줄었지. 당연히 줄었죠. 줄었는데 수요가 줄었 거에 비해 수요가 줄었지만 없는 건 아니라고요. 현금 부자들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린데 많다는 개념이 저는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대비했을 때 현금 부자들은 이 공급량보다 월등히 수요 초과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10억 있는 사람이 어딨어? 별로 없지. 당연히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상급지 물량에 비해서는 그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포인트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판단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려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매도 매수가 눈치 보기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한 몇 년, 한 4, 5년, 5, 6년 이 정도까지 만약에 매수자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 그땐 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소위 말하는 버티기 있죠. 버티기를 들어갑니다. 특히나 상급지에 부동산 가신 분들이 뭐 영끌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싸게 팝니까? 안 팔아. 그냥 뭐 버티지 뭐. 그 버티는 게 몇 개월 못 버틸 것 같아요? 몇 년 버텨요. 그 사람들이 못 버틸 정도가 되려면 고금리에다가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수하기 완전히 끊기는 시장이 지속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현 정부를 하더라도 현 정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없으면서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 완화 정책을 안 쓸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은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거품을 방지하고, 진폭을 줄이는 거죠. 너무 막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떨어져서 막 자살자 속출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냅두면 이렇게 갈 것을 여기서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갈 것 같으면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갖고 줄여주고,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시중 유동성 풀어주면서 좀 올려주고 해서 이 진폭을 줄이는 효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 냅둔다고요? 몇 년 동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 떨어질 때는 살짝 떨어지다가 정부의 영향 및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여하튼 자 그래서 이분의 말은 전혀 지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캡처를 좀 해본 건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2008년도 자료입니다. 2008년도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상반기에 이제 빨간색이니까 전부 다 올랐죠. 그리고 강남이 살짝 빠졌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쭈루룩 떨어졌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지 이게 풍선 효과의 기준점이라고 보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바로 풍선 효과가 빠지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풍선 효과가 얼마 못 간다 이런 논지를 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달에 뭐가 있었죠? 2008년 9월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할 때죠. 그때야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이고 뭐고 간에 답이 없다. 단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예? 그게 결론이지 뭐. 그럼 앞으로 부동산 금융위기 올 것 같으면은 사지 마시고요. 안 올 것 같으면 사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이 제목이 뭐였냐? 풍선 효과 얼마 못 가는 이유였는데 풍선 효과가 얼마 못 가면 어때요? 2달 사이에 3억 올랐는데 2달 사이에 3억 올른 다음에 5천 빠지면 2억 5천 벌었네? 됐지 뭐. 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뭐 부동산 시장이 뭐 투기꾼도 어쩌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노동소득만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발 그런 이상한 영상 보면서 좀 호도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그 영상에서 얘기했나? 몇 년 자기 계속 비판을 받으니까 하락론자들도 비판을 받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욕을 먹고 반대편한테 몇 년 전에도 하락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 뒷얘기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포인트가 뭐냐면 팩트는 몇 년 전에도 본인이 하락 영상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올렸어요. 과거 영상 보시게 되면은 걔네들은 16년, 17년부터 계속 부동산 영상 하락한다고 올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럼 16년도, 17년도에 뭔가를 살려다가 그분들 영상 보고 못 사신 분은 지금 이불킥 차고 있겠죠. 다시 못 삽니다. 그 금액으로 누가 삽니까? 살 수가 없어. 그때 강남 살 수 있었던 분은 서울, 이제는 서울 외곽으로 가야 되고, 좀 지나게 되면 서울도 못 가고, 이제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마저도 놓치면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논리적이니 많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상한 소리 말고, 결론은 뭡니까? 결과가 맞아야지, 결과가. 몇 년 동안 하락을 주장합니까? 예? 수년간 하락 주장했지만 가격이 계속 올랐죠. 이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책임을 못 지지. 책임은 투자자의 책임이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도의적인 미안함이라도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더 떨어진다고 주장할지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인디형 기우제 언젠간 맞겠지. 가다가 한번 뭐 살짝 하락하게 되면 또 막 득세를 하겠죠. 올라가게 되면 또 이래서 안 되니 저래서 안 되니 정부 핑계대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정책만 썼으면은 하락을 잡았을 텐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안 쓴다. 그럼 떨어지는 지 말이 맞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쓴 거고 뭐 무적의 논리죠. 무적의 논리. 예. 그런 형태로 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만 좀 넘어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뭐 나름대로 막 식견 있고 논리적인 척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현장과 그 다음에 그 심리와 여러 가지를 좀 담보로 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좀 말을 들어보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지금에라도. 언제까지 믿습니까? 넌 3년, 4년째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억 원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분들 말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최근에 들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 몇 달 뭐 1, 2년은 속을 수 있어. 몇 년째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걸 보면서도 여전히 그분들 말을 맹신하는 거는 도대체 뭐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좀 한편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계속 그런 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에서라도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